자, 지난 시간에 온도가 뭔지 열이 뭔지까지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면 열을 계산하는 걸 좀 배울게요. 열의 계산. 그리고 주요 개념들하고 좀 물리틱하게 가야 안 되겠어. 그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개념, 열에너지. 열에너지 혹은 우리가 열량이라고도 하고요. 기호가 대문자 Q가 기본입니다. 소문자 Q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열에너지 단위는 킬로칼로리입니다. 그 대부분 우리가 열량 칼로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과자 밥 한 공기에 150칼로리라는데 그거 칼로리 아니고 그거 자체가 킬로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가 보통. 너희들 그 학교 급식실 앞에 가면은 오늘 메뉴, 내일 메뉴, 그 다음에 권장 에너지량이 얼마고 이게 기본량만큼 먹었을 때 얼마가 되는지 단위가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가 전부 다 칼로리입니다. 오케이? 자, 열에너지, 킬로칼로리. 자, 좀 이어가자면, 자, 열에너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총량을 우리는 열에너지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1kcal의) 정의를 물 1kg을 1도씩 1도 상승시키는 에너지량을 말해요. 이렇게 정의가 아예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나오는 개념. 비열. 기호가 C고요.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스예요. 단위가 좀 길죠? 자, 개념을 잘 보세요. 그 물질 1kg 단위 질량을 1도씨 단위 온도만큼 상승시키는 에너지량을 비열이라 그래. 이 말은 뭐다? 비열이란 물질마다 그 양이 같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 물질들이 가지는 아주 고유한 특성값이 되고, 참고로 물의 비열이 1입니다. 물의 비열이 1이 되는데 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제일 커요.
그냥 정확히 1이에요. 딱 1입니다. 왜? 물이 기준이라서. 기준이 물이라서. 온도 기준도 물이었고 열량 기준도 물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0도에서 끓고 100도에서 끓게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게 되어 있는 게 물이 기준이라서 그래. 열량 기준도 애시당초 물이 기준이고. 그래서 그리고 요거 잘 봐봐.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학 4학년인가 5학년쯤에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비례식을 분수로 바꾸는 거 있죠. 비례식을 분수로 표시하는 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 이거 사실 운동할 때 내가 벌써 이야기를 했던 거야. 기준은 분모예요, 분자예요? 기준이 분모지. 그럼 요 문장 잘 봐봐. 어떤 물질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1 올리는데 필요한이잖아. 맞지? 그래서 질량과 온도 변화 폭이 분모가 되는 거지. 어떤 물질의 양이 얼마가 됐든지 그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1kg당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잖아. 몇 도가 변했던지 간에 그거를 온도 변화 폭으로 나누면 1도 변화시키는 거마다 얼마씩인지 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질량과 온도 변화가 뭐가 된다? 기준이 되죠. 그리고 그럼 분자는 뭐가 된다? 변화량은 에너지가 얼마나 드느냐잖아. 그럼 봐봐. 여기 공식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 공식이 돼버려요. 봐봐. 1kg당 1도 변화시키는데 들어가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비열이라고 하자. 맞지? 그렇게 해버리면 요거 분모를 다 넘겨버리면 열 에너지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가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요거 봐봐. 요거 단위다 그대로. 우리 어떤 단위에서 요 퍼라는 거 있잖아. 저게 분수를 한 줄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슬래시 자체가. 옛날 타자기 때. 타자기 시절에 분수를 표현하려면 세 줄이 필요했거든. 위에 거 치고 밑줄 치고 밑에 거 치고. 타자기로 그 분수를 치려면. 맞지? 그것도 칸수도 정확히 맞춰서 띄워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쳐버리면 어떻게 돼? 앞에 분자, 뒤에 분모 적으면 한 줄이면 됐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기호라서 봐봐. 그럼 여기서 분자인 건 Q잖아. 얘 단위가 뭐야? 킬로칼로리나 킬로칼로리. 질량 단위 뭔데? 킬로그램. 온도 변화 단위. 도시. 공식이 단위고 단위가 공식이에요. 그래서 계산 같은 거 할 때 단위도 약분이 돼. 그리고 공식 까먹으면 단위를 쳐다보면 돼요. 그래서 물의 비열을 1로 최대로 주고 비열값이 되고, 그럼 요 공식에서 얻어낸 요 공식 열량 계산 공식이고요. 외우는 방법은 요렇게 옵니다. 네. Q는 C 암탕. M 암. 뭐 시멘트라는 그 쌤도 있고, 축구 좋아하는 축구광은 맨시티 막 이랬는데 그냥 바베큐는 씨암탉 연결해서 씨암탉. 왜? 좀 이따가 계산할 때는 2마리 치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치킨은 역시 2마리죠. 하나 시키면 2마리씩 오잖아. 작은 걸로. 3마리도 나온다.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 단위는 뭐예요? 질량.
m 킬로그램 물질의 질량. 온도가 변할 물질의 질량 킬로그램. 맞지?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델타 T 도시. 원래는 진짜 과학적으로는 섭씨 온도가 아닌 켈빈을 써야 돼요. 원래대로는. 그런데 켈빈 온도의 1도 폭과 섭씨 온도의 1도 폭은 똑같잖아. 그래서 섭씨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온도 변화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온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절대값의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왜 절대값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느냐? 원래는 봐봐. 처음 온도보다 나중 온도가 높으면 원래 우리 수학에서 요 델타의 개념 있잖아. 델타의 개념 자체가 나중 빼기 처음이거든. 원래 개념은 원 개념이 나중 빼기 처음이야. 그런데 봐봐. 처음보다 나중에 온도가 올라갔으면 플러스 값이 되죠. 근데 처음보다 나중에 온도가 내려왔으면 마이너스 값이 되지. 열량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은 열의 이동 방향도 설명을 하거든. A에서 B로 갔는지 B에서 A로 갔는지를. 그런데 나중에 열량 계산식이 복잡해지는 레벨에 올라가잖아요. 부호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더더욱이나 진짜 심각한 문제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개정이 돼서 화학 반응 시 에너지 출입이 화원에 확실하게 한 단원으로 자리가 잡아졌어요. 중등, 중3에 있고 원래는 화2에 있던 게 화원으로 좀 더 진하게 내려왔어요. 흡열 발열에 대한 거를. 아마 계산도 시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 온도 열 파트에서 지금은 오히려 물리학 원에 있던 연력학 계산이 물2로 올라가서 좀 쉬워진 부분이 있어. 나중에 고등과정에서는. 그래서 좀 덜 헷갈릴지도 모르겠는데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연력학하고 화학에서 바라보는 연력학의 내용은 같거든. 똑같은 내용에 대한 똑같은 개념에 대한 공식이 물리학식과 화학식이 있는데 부호가 달라요. 물리학식이랑 화학식이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을 둘 다 수학적 공식으로 하는데 열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거 헷갈려갖고 선생님 아는 친구 녀석은 물리학을 포기한 놈이 있습니다. 저기죠. 수학교습소 원장인데. 수학교습소 원장이고 가끔씩 과학도 같이 가르치는데 물리학을 포기했어요. Q 부호가 반대라서. 헷갈려버린 거야. 대학교 때. 근데 그게 왜 반대인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나? 화학할 때는 잘 가르쳐주는데. 왜 반대냐면요.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서 그래. 요 중등화학 지금 넌 나랑 하지 않았나? 나랑 해 조금 넌 배웠고. 화학 아직 시작했어? 중등은 했어. 니는 지금 화학하고 있잖아.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했잖아요.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는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뭘 안 해? 1학년 2학기 과정에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나갔다고? 근데 그렇게 안
좋아. 그러면은 융해는 가열이야 냉각이야? 융해. 가열이죠. 그러면 융해되면 흡열이야 발열이야? 열 흡수야 열 방출이야? 고체가 액체되는 거. 가열이게 냉각이 이게? 융해. 가열이잖아. 열 흡수게 열 방출이게? 흡수죠. 요 문제에 부딪힌 거야, 극단적으로. 똑같은 거거든? 물리학에서는 그 내가 종종 이야기하는 개와 주의의 개념 있잖아. 개와 주의의 개념에서 물리학자는 주위에 자기를 위치해요. 나는 그 물체의 밖에서 열을 가하고 열을 뺏어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열한다, 냉각한다가 돼. 화학자는 개의 위치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열 흡수, 열 방출이 되는 거야.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라서 Q의 부호가 반대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는 뭐냐? 문제가 복잡해지면 혼동이 오기 시작한다고. 일부러 문제 설계를 그거 헷갈리게 써놨으니까. 자, 열이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A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열이 A에서 B로 가요. A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상관없잖아. 열은 A에서 B를 향해 간다고. A는 흡열이게, 발열이게? 발열이죠. B는 흡열이지. 그럼 A가 B를 가열해 준 거잖아. 지금 그 이야기죠.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그 이야기야. 그럼 B는 열을 흡수해서 열을 방출했어. 흡수했잖아. A가 가열했고 B는 열을 흡수했잖아.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수식으로 쓰다 보면 반대로 가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릴 위험성이 있잖아.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95점에서 100점 사이는 실수로 결정나요. 실력으로 결정나는 범위가 아니야. 90점 이상 받는 애들은 모르는 문제가 존재하진 않아요. 헷갈릴 뿐이야. 실수할 뿐이고. 그럼 100점을 노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그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열 온도 변화 자체는 무조건 절대값 취급해버려. 그러면 열의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움직인 열 에너지의 뭐만 계산해보자? 크기만 계산하자. 그러면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어버리면 뜨거운 물이 열을 뺏긴 양하고 찬물이 열을 얻은 양이 같으면 되잖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온도 변화는 절대값을 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중 빼기 처음인데 여기에 절대값을 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고온 빼기 저온으로 봐요, 그냥. 맞지? 변화폭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요게 2학년 2학기 시험 범위죠. 너희들 쳤냐? 1학년이 내내 치는구나. 2학년 2학기에 이거 시험 칠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아이들이 계산 문제를 참 힘들어하는데 열평형 문제하고 사실 되게 쉬워요. 이 개념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자, 레벨 1 제일 쉬운 거. 출제 가능성 별 1개. 요즘은 잘 안 냄. 왜냐하면 쉽기도 하지만 중등 교과에서 계산 가급적 시키지 마라 하니까 1번은 덜 내요. 유형, 단순 방정식.
무슨 소리다 단순 방정식이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로 방정식 만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미지수 x가 돼서 계산이 된다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Q는 CM 델타 T, 즉 CM T 고온 빼기 T 저온에 대해서 숫자 대입해서 풀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극단적으로 이런 거야. 20도씨 물 3kg에 15kcal를 가하면 몇 도가 되게? 그냥 요런 문제인 거야. 어? 네, 25도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M이죠. 얘가 Q잖아. 얘가 저온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고온이에요. 그리고 물은 비열이 1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면 돼. 그러면 이 단순 형태에서 함정을 파면 3kg가 아니라 300g 이렇게 바꿔버리겠지. 그러면은 뭐로 바꿔야 된다?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키로를 뺄 거면 저 열량 자체도 칼로리로 바꾸면 돼. 질량을 그램으로 쓰고 싶으면. 어차피 둘 다 킬로가 들어가고 빠지고니까. 요게 그냥 단순 방정식 패턴 문제라고. 그리고 그러면 2레벨 문제는 비례 반비례예요. 비례관계 문제.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A랑 B를 가열했어요. 여기서 함정을 팔려면 이제 이렇게 파겠지. 여기 10도, 여기 20도, 여기 30도.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A랑 B를 가열했어요. A와 B의 질량이 같다면 A와 B의 비열은 몇 대 몇인가? 자, 질량이 일치하고 같은 세기의 불꽃이라 그랬잖아. 그럼 뭐가 일치해? Q도 일치하죠. 그럼 봐봐. Q는 CM 델타 T에서 얘도 일치하고 얘도 일치하면 얘랑 얘랑 관계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가 되죠. 그럼 온도 변화폭이 몇 대 몇이다? 2대 1이잖아. 그럼 비열의 비는 1대 2가 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프 보고 읽어내면 되는 거. 자, 레벨 3부터 빡세집니다. 3. 근데 4가 뭐냐면 3을 쉽게 푸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은 장난질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제일 싫어하는 걸 암산으로 풀 수 있게 해줍니다.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섞었을 때 몇 프로 되냐? 암산이 돼요, 원래 그 문제는. 그거랑 비슷해요. 온도가 다른 두 물을 섞으면 몇 도가 되는지가 암산이 됩니다, 원래는. 뭐냐면 어디까지 화면 나오나? 여기까지 나오나?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일단 요 앞에 거 좀 여기서 여기까지 필기해 봐봐. 요거 칠판 좀 지우고 해야 되겠다. 3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필기는 했지. 자, 3레벨은 열평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열평형이라는 게 뭐냐면 뜨거운 물체하고 찬물체를 가까이 접촉시켜 놓으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열이 이동하겠지. 열평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거잖아. 봐봐. 얘는 지금 온도가 높아서 운동이 엄청 활발하고 얘는 온도가 낮아서 운동이 둔하잖아. 이거 두 개 붙여 놓으면 어떻게?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간다? 열이 가겠죠. 이렇게 해서 열이 전달이 되면 얘는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얘는 온도가 점점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그치. 뜨거운 물체의 온도는 내려올 거고 차가운 물체의 온도는 높아져서 같아질 거 아니야. 같아져서 온도, 열의 이동이 더 없이 일정한 상태가 되는 요 상태를 우리가 열평형이다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랬다 지난주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이 있을 거다 그랬잖아. 방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뺏긴 열이 얘가 얻은 열과 같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뜨거운 물체가 뺏긴 열은, 자, 여기를 뜨거운 온도, 여기 온도를 차가운 온도. 그러면 요 온도를 평형 온도 T라고 생각해 보면, 뜨거운 물체가 잃어버린 열량은 뜨거운 물체의 비열 곱하기 뜨거운 물체의 질량 곱하기 요게 뜨거운 물체가 잃어버린 열량의 공식이죠. 얘랑 뭐가 같아진다? 차가운 물체의 비열 곱하기 차가운 물체의 질량 곱하기, 자, 여기서 아이들이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T에서 TC. 네, T에서 TC를 빼야 되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아까 절대값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렇게 열량을 계산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 열평형 문제를 풀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에 CH랑 MH를 적고 여기에 C콜드랑 M콜드를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접근해 가면 돼요.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면 되게 막 복잡한 것 같이 보여. 실제 예를 하나 적어주자면 이런 거야. 자, 끓는 물에서 건진 50g짜리 금속 Xg을 18도씨 물 모르겠다. 400g에 넣었더니 20도가 됐어요. X의 비열은 요게 이제 문제인 거야, 실제로.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말했잖아. 이거부터 그리면 돼. 자, 그냥 요렇게만 그려도 돼요. 예쁘게 안 그려도 돼. 자, 끓는 물에서 건졌으니까 요 스타트 몇 도? 100도죠. 그리고 여기 평형 온도가 몇 도? 20도. 여기는 18도. 얘는 질량이 CX고 50g이지. 여기는 1이고
400g이잖아. 네. 어? 네. 1보다 크게 나오면 안 되는데 살짝 걱정이 되는. 그럼 봐봐. CX 곱하기 1000분의 50 곱하기 80이죠. 온도 변화폭 여기서 여기니까. 이게 1 곱하기 1000분의 400 곱하기 2잖아. 네. 2잖아요. 2. 그러면 1000 똑같이 약분하고. 8이 0이 8로 40이니까 요거 날라가고. 150에 그러면은 50에다 80이면 4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기 400이라 있어요. 아니 요거 400g. 그래서 10cx는 2가 돼요. 아, 맞지? 네. 따라서 C는 얼마? 5분의 1, 즉 0.2의 비열을 가지는 물질이다가 되는 거야. 요렇게 계산을 해 내려오게 됩니다. 3레벨은. 그러다 보니까 수식도 많고 꼭 맨날 강조를 하는데 생각해봐. 내가 이거 시험 대비를 매번 시켜왔을 거 아니야. 이 그래프 안 그려서 실수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 식에서 레벨 4가 나옵니다. 열평형 이지 버전이 있어요. 이지 버전 열평형은 뭐냐? 열의 아홉은 같은 물질일 때. 혹은 같은 질량일 때. 같은 물질이거나 질량이 같거나 한 두 물체를 섞을 때. 대표적으로 같은 물질이라는 말은 둘 다 물일 때를 말해요. 어느 정도로 암산이 되는지 가르쳐 줄까? 잘 봐봐. 10도에서 10도에서 90도까지 10의 단위로 아무 숫자나 말해봐봐. 10에서 90까지 아무 숫자. 40. 10에서 90까지 아무 숫자. 47. 계산 이상이 맞네. 자, 40도씨, 47도씨 둘 다 물이에요. 얘 200g, 얘 500g을 섞으면 45도 나온다? 진짜다? 네, 45도 나와요. 진짜예요. 계산 안 해도 알아요. 어떻게 했냐면 잘 봐. 위에 식 잘 봐. 얘를 그냥 델타 T 핫이라 그러고 얘를 그냥 델타 T 콜드라고 할게요. C가 같잖아. 그럼 얘 약분돼 버리죠. 그럼 뭐가 돼버려 식이? MC분의 M 핫은 델타 T 핫분의 델타 T 콜드가 되죠. 자, 질량이 몇 대 몇이야? 2대 5지. 그럼 온도 변화가 몇 대 몇? 그럼 여기 몇 도? 근데 재밌는 거 이거 소금물 농도 구할 때도 해도 된다? 화학할 때 가르쳐 줬잖아. 소금물 2개 섞을 때 해도 된다? 이거 똑같이? 진짜다? 몇 프로 소금물하고 몇 프로 소금물 몇백 그램 섞으면 몇 프로 되게 하는 거 있잖아. 네. 계산 전라 귀찮잖아. 이거 쓰면 된다? 심지어 물 타도 된다? 네? 소금물에 물 탔을 때 소금물 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로 하면 된다? 그럼 물 탈 때는 농도 몇 프로짜리로? 0짜리로. 그럼 소금 100%도 된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농도를? 100%로. 진짜다? 계산은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봐봐. 너무 숫자 커지면 안 되니까 20% 안쪽으로 숫자 아무거나. 13 아무거나. 17. 자, 13%, 17%. 자, 요거 100g. 요거 300g. 자, 몇 프로 나오게? 정답 16%. 진짜다. 네. 그렇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짓거리다. 우와, 쌤 그거 어떻게 암산했어? 원래 되는 거다. 그다 서술형만 아니면 써먹으면 된다. 참고로 내가 이거 중2 때 만든 거다. 검산할 때 다른 방법 없을까 규칙성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음. 이거는 뭐지? 교육관 개정돼가지고 소금을 뺐었잖아. 네. 그래서 소금물 그래서 계산 안 나오잖아. 근데 중2 화학에서 나옵니다. 원래는 직접적으로 안 가르치는데 꼭 시험 문제 하나씩 섞여 나와요. 농도 문제가.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중2 지구과학에도 나옵니다. 지구과학이었는데. 해수의 염분. 자, 일단 여기까지.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제 관건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비열이라고 가르쳐 온 것 중에 비열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거야, 심지어. 잠시만.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과학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비열과 관련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해륙풍, 안개상자 실험, 이러면 아나? 컵 이렇게 타놓고 위에 얼음 나와. 아니, 여기 굴뚝 1, 여기 굴뚝 2, 여기 접시에는 물이 있고 여기 접시에는 모래가 있고 물. 네, 여기에 향을 이렇게 싹 피워 놓는 거야. 그래서 전구를 켰을 때, 전구를 껐을 때 어느 쪽 구멍으로 향연기가 나오느냐. 실험 100번 해보세요. 되나? 절대 안 되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생이 그거를 작년 해봤는데 그냥 아예 안 움직여가지고. 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 복사는 열 전달 속력은 빠르지만 전달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생각해봐. 전구의 불빛으로 모래를 따뜻하게 데피거나 접시에 그 샤넬에 담아놓은 물의 온도를 올리려면 얼마나 켜놔야 될까요? 태양광 전구를 가지고. 야, 그 박스가 타버리지.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어디 쉬운 줄 아나, 진짜. 아우.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바닷가에 상당히 가까이에 살고 있는 편이죠. 타 지역들에 비해서. 선생님은 어릴 때, 일요일 날 은근히 한 번씩 즐기는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해루질이기도 했어. 저기 웨스틴 조선 호텔 앞에 그 바위들 있잖아요. 네. 그 바위 틈새에서 개잡기가 선생님 주말에 놀이였어. 그 요만한 게 있잖아. 이만한 큰 게 말고 요만한 게. 그 참개라 그러거든요. 그거 해볼래? 요즘은 진짜 수가 줄었는데 옛날에 진짜 많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그 동네가 어촌이었기 때문에 딴 데 산 거 아닙니다. 이 동네입니다. 네. 저기 동부 올림픽 타운 있는 저 동네였는데 어촌이었어요. 저기 원래.
네, 왜냐면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네. 지금 그때 그 어부들 배들이 지금 저기 하이페리온 옆에, 하이페리온인가? 어쨌거나 밀락동 넘어가는 그 다리 옆에 거기 조그맣게 모여 있잖아요. 여태경량 옆에. 그게 우리 동네 어촌 그 항이었다고. 원래 우동항이라고. 그게 지금 수영로 교회 위치에 있었다고. 그 뒤 바깥에는 전부 다 바다였어 원래. 그러니까 동네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낚싯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낚싯줄에 쥐포 있죠. 어제 아버지가 한잔 하시고 남긴 쥐포나 오징어 조각. 그거 하나를 이렇게 묶어. 바느질로 해서 이렇게 구멍으로 해가지고. 낚싯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 바느질용 실도 되는데 이게 약하면 터지니까. 낚싯줄이 튼튼하고 잘 안 터지니까 거기에 묶어. 그거를 이렇게 들고 가서 바위 틈새에 요 쥐포를 넣었다 뺐다 하면 깨가 그 쥐포를 딱 이렇게 자꾸 끌려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 시간 그래갖고 바위에 다니면서 바위 틈틈마다 이걸 하잖아? 그 전설의 델몬트병 하나? 델몬트병? 델몬트 오렌지 주스 들어있는 그 1리터짜리 유리병이 있어요. 그 병에 한 통 잡아올 수 있어, 걔를. 장수 갖고 왔어요? 아니면 방생했어요? 반찬해야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 그대로 통으로 튀겨도 맛있고요. 네. 아니면 그 이제 해감 좀 시킨 뒤에 물에다가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하면은 애들이 그 진흙 같은 거 뱉거든. 그래서 좀 해감 좀 시킨 뒤에 그 간장에다 담가서 간장게장 해도 괜찮아요. 그럼 껍질 째로 씹어 먹어도 돼. 별로 안 딱딱해서. 식감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야, 맛있어 그거 되게. 네, 검증된 방법이에요. 네, 그게 게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꽃게장이는 간장게장이 꽃게장같이 큰 게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집게 빼고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오도노. 자, 어쨌거나 그 모래사장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으로 좀 샜네요.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내려가 봤으면 해운대 아니라 딴 데도 모래 되게 표면이 뜨겁잖아. 맨발로 걷기 힘들 만큼 뜨거워지잖아요. 한여름에 땡볕 치면. 근데 그 위에 모래 조금 그 옆으로 슥슥슥 치우고 그 밑에 모래는 하나도 안 뜨겁죠. 즉 모래는 빛을 투과시키는 능력도 떨어지고 열 전도율도 금속이 하니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그러면 한여름에 햇빛에 의해서 데워지는 해수욕장 바다 그 모래는 표면에 거의 1, 2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모래는 물보다 비율이 훨씬 작죠. 물이 비율이 아까 제일 크다 그랬잖아. 근데 물은 어때? 특히 해운대는 요즘에 이제 물이 많이 탁해졌는데 저기 뭐 제주도나 이런 데 생각해 봐봐. 아니 동남아시아 이런 데 관광지 갔을 때 햇빛이 물 10m, 20m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햇빛에 의해서 데워져야 되는 바닷물은 한 몇 미터 이상 빛이 들어가는 거는 다 데울 거 아니야. 그리고 물은 비열이 크죠. 그리고 모래와 물 비열이 크고 깊이 그 데워야 되는 물의 양이 많잖아. 즉 햇볕을 쬐는 여름에 모래사장 온도 변화에 비해서 물의 온도 변화는 어떻다? 상대적으로 훨씬 작지. 즉 낮에는 모래가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뜨거워져서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가웠던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여기는 차가우니까 공기가 내려오겠죠. 이런 모델을 생각하는 거야. 대신에 반대로 밤이 되면 물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간 만큼 천천히 떨어지는데 모래는 확 올라간 만큼 확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에는 그 바람에 부는 방향이 반대가 될 거다가 해륙풍의 개념이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열 용량이라는 개념. 현재 중등에서는 가르치진 않습니다. 고등과정에 가면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열 용량이란
물체 1kg을 물체를 1도씨 변화시키는 에너지. 그래서 열용량 대문자 C는 델타 T분의 바로 Q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 아까 Q는 뭐라 그랬다? 바비큐는 씨암탉. 그래서 델타 T분의 CM 델타 T라서 약분해버리고 비열의 질량을 곱한 값이 열용량인 거지. 열용량의 개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넌센스 퀴즈. 태평양 바닷물은 총 몇 바가지일까요? T를 위한 넌센스 퀴즈. F는 이해 못함. T는 이해함. 태평양은 총 몇 바가지냐? 태평양이요? 태평양 바닷물은 다 해서 몇 바가지일까요? 근데 어떤 바가지로 푸느냐에 따라 그래서 넌센스 퀴즈잖아. 다 들어가는 걸로 한 바가지, 반만 들어가면 두 바가지. 맞잖아. 열용량이란 그 바가지 크기에 해당하는 거야. 어떤 물체의 열용량이 무진장 크다면 온도 변화는 작겠죠. 어떤 물질의 열용량이 되게 작으면 온도 변화는 크게 되지. 바닷가의 바닷물과 모래사장을 비교한다면 열용량은 바닷물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모래사장에 비해서 바닷물의 열용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닷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죠. 이게 한겨울이 돼도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는 거예요, 물속은. 그래서 지난주에 저 해운대 해수욕장에 또 거의 몇천 명이 뛰어들었잖아요.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왜요? 북극곰 수영대회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한겨울철에 수영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꾹꾹 수영해? 북극곰 수영대회라고. 나도 젊을 때 한번 해봤는데 요즘은 또 종목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 그럼 수건주의가 끝나면? 이 아예 덮을 수 있는 판초형 수건 있잖아요. 그 수영 선수들 수영 대회 끝나고 나면 완전히 덮어 쓰는 그 수건. 그거. 저는 집에 그 비슷한 수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닷물은 속은 그렇게 안 차갑다는 거죠. 밖에 비해서. 예, 근데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기화열 흡수 때문에 졸라 춥죠. 알겠지? 열용량의 개념.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요 열용량 개념들이 나중이 되면 지구과학이나 다른 데서도 언급이 됩니다. 뭐 지구 대기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 맨 위에 있는 열권의 온도 변화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이유가 공기니까 비열도 작고 거기는 공기가 희박하니까 질량도 작고 그러니까 온도 변화폭이 매우 커지게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 내용입니다. 자, 다음 바닥 넘어가 주시면 열팽창이 나와요. 자, 열팽창.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결합거리라고 해요, 화학에서는. 이 거리, 입자 간 간격은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인력과 청력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인력 요소가 있고 청력 요소가 있을 거잖아. 서로 밀어내는 힘인 인력과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 둘의 평형점에서 그 기준을 잡고 거리가 유지가 되겠지.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은 어떤 힘이 만드는데요? 우리 물리니까 힘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중력. 인력이 될 수 있는 건 중력. 그리고 전기력. 네가 말한 만유인력은 우리는 통상 중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잘 없지만 자기력. 근데 청력은 뭐가 만들죠? 입자간 인력에서 청력은 역시 얘도 전기력 혹은 자기력 그리고 운동. 온도에 의한 열진동 운동. 왜냐하면 입자와 입자가 결합하는 건 결국 인력인데 얘네들이 정상적인 거리보다 더 가까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겹쳐지겠죠. 핵과 핵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어떤 거리 이하로 급격히 가까워지면 청력이 갑자기 급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입자들은 서로. 근데 봐봐. 입자가 서로 멀어지잖아요. 인력도 약해지지만 청력도 같이 약해져요. 그럼 입자 운동, 근데 입자 운동은 진동이니까 막 제각기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온도를 높였을 때는 얘네들이 가까워지는 게 안정적이 될까요? 멀어지는 게 안정적이 될까요? 라는 거야. 멀어지는 게. 네, 온도를 높이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체육 시간 한번 딱 생각해 봐봐. 쉬는 시간 동안 딱 옷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가서 종땡침에 이제 모여가지고 인원 점검 반장 인솔하에 혹은 체육부장 인솔하에 운동장 한 바퀴 천천히 걷듯이 뛰고 돌아오면 인원 체크하고 그 맨손 체조, 청소년 체조나 뭐 국민 체조 한다고 양팔 간격으로 서로 간격을 띄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맨손 체조를 하잖아요. 양팔 간격 안 띄우고 맨손 체조면 어떻게 돼? 네, 막 옆에 애들 막 때리겠지. 하나, 둘, 막 발로 앞에 애들 차고 막, 와. 난리 나겠죠. 그래서 각 종목은, 모든 운동 종목은 그 운동에 필요한 만큼 간격을 띄우게 되어 있어요. 남자애들 좋아하는 풋살. 강하게 안 차니까 작은 경기장 써도 되잖아. 풋살 한다고 막 축구 장거리 슛 때리는 것처럼 존나 후려 공 까고 해 안 해? 안 하잖아. 맞지? 그럼 풋살 구장에서 야구하면 어떻게 돼? 대가리 다 깨지. 맞지? 그래서 그 경기들마다 딱 안전하게 경기 뛸 만큼의 경기장 규격이 정해지는. 그래서 은근히 아직도 가난한 나라일수록 탁구를 잘 쳐요. 올림픽에서. 아니, 인구가 너무 많거나. 왜? 탁구는 공간도 별로 안 차지하고, 돈도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드는 종목이니까. 탁구대 하나, 채 두 개, 공 하나면 되니까. 맞지? 그다음 요 정도 교실 크기면 딱 둘이서 치기 좋아요. 물론 요거보다 더 커야지 제대로 치겠지만, 막 선수들급 레벨이 되려면. 근데 학생들을 노는 때는 한 요 정도 크기면 딱 돼. 그리고 사람도 2명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입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이런 인력과 청력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운동, 즉 온도가 증가하면 청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청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는 입자 간 거리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입자 간 거리에 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인력 역시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봐봐. 열팽창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잘 일어날까요? 열팽창. 당연히 기체가 되죠. 네, 당연히 기체가 제일 잘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고체의 열팽창과 액체의 열팽창만을 가르쳐요. 왜 기체의 열팽창은 안 가르칠까요? 이미 알아서 이미 알아서. 왜? 샤를 네. 바로 기체의 열팽창이 샤를이에요. 샤를 법칙 한번 생각해 봐봐. 뭐라고 언급하죠? 샤를 법칙은 열이 모든 기체는 그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왜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다고 하냐면 중등과학 범위까지로는, 적어도 고등 기초 레벨까지로는 기체 입자들은 입자간 인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화학원에 가면 배우는 개념인 이상기체로 인식시키는 거야. 아주 이상적인 기체, 기체 입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입자 크기도 없는, 입자 안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이상기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기체의 열팽창은 따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물리학에서는. 그리고 고체와 액체에서는 따라서 물질마다 열팽창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는 물질마다 다르다는 걸 가리키고, 이제 물리학 2 운동과 에너지 파트에 가면 열팽창도 계산을 시킬 수가 있다. 근데 그때 열팽창 계산시키는 게 되면 돌아버린다. 왜 돌아버리냐면 물체만 커지는 게 아니거든. 자도 커지죠. 자, 온도가 변하면 자의 크기도 변할 거 아니야. 자. 자는 안 변할까? 그치. 몇 도에서 몇 센치짜리를 몇 도로 가려면 몇 센치가 되냐를 계산할 때는 자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도 같이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해로운 과목입니다. 그까지 가면. 자, 어쨌거나 근데 그까지 안 해요.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자, 고체의 열팽창은 기본적으로 뭐다? 입자 사이 간격의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 비율 그대로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한 가지 물질일 경우. 한 가지 물질일 경우 요걸로 옛날에 부산대영정원 입학시험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졸라 문제 재밌어가지고 아직도 내가 종종 써먹는데.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뭐 영재원 시험 칠 건 아니긴 해도. 자, 요 동그란 원판 있죠? 얘를 가열하면 요렇게 커지겠지? 네. 핑크색 원 형태로.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와셔라고 하는 그 기계 공구가, 그 도구가 있어요. 요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가운데 구멍 뚫린 원판. 네. 얘를 가열하면 네. 이 안쪽 구멍의 지름은 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 지금 가운데 구멍이 뚫린 원판을 뜨겁게 가열할 거야. 네. 요 안쪽 그 구멍의 내직경 있죠? 네. 안쪽 구멍의 지름은 1 커진다, 2 그대로다, 3 작아진다. 저 옆에 동그라미 뭐예요? 어? 아니 얘는 그러니까 요렇게 꽉 찬 원판 있잖아. 네. 얘를 가열하면 요렇게 핑크색 원판으로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면 여기 구멍 뚫린 원판을 가열하면 요 안쪽 구멍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그대로다. 아니 커진다. 아니 커진다. 커진다, 그대로다, 작아진다. 작아지죠. 한쪽으로 더 이렇게 동동해지. 한 번 아니에요? 작아진다. 네. 작아지. 커집니다. 네. 내가 아까 말했잖아. 비율 그대로 확대 축소해야 된다고. 그렇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봐봐. 요렇게 잘라볼게. 요 길이 커져, 작아져. 커지죠? 그럼 안에 구멍은? 아. 네. 근데 이것까지는 눈치를 채는 학생들이 종종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에서 아마 이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땡 이즈만이라는 학원이 있죠. 아. 그 학원에서 실험하는 것 중에 이거 열팽창 실험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요렇게 끝에 구멍 뚫려 있는 링이 하나 달려 있고 짝대기 끝에, 하나는 그 우리 철퇴 있잖아요. 몽둥이 끝에 쇠사슬이 있고 거기 끝에 쇠 구슬 같은 거 매달려 있는 거. 요게 있는데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게 구멍에 통과가 돼. 딱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돼요. 요 링의 그 철퇴 구슬이. 근데 이 구슬을 알코올 램프에 가열을 하잖아. 가열을 하고 그 구멍에 딱 갖다 대면 통과가 안 돼. 딱 걸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요 링 있잖아. 링도 알코올 램프 충분히 가열하고 가져와서 딱 통과시키면 통과가 돼. 그런 실험 도구가 있어요. 그 실험을 해본 아이들은 이거를 잘 맞춰요. 구멍까지는. 근데 그 아이들까지 좌절시킨 문제가 이거잖아.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아까 요 장치, 요 가운데 구멍 뚫린 요 와셔를 요렇게 끊었어요. 네. 요렇게 잘라냈어요. 요만큼. 얘를 가열시키면 요 틈 간격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대로다. 틈 간격이요. 요 빈틈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대로다. 이 비율 그대로. 커진다죠. 아. 얘도 그대로야. 자, 요렇게 잘라봐봐. 요렇게. 요 부분의 금속 조각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그대로다. 커진다. 그럼 요쪽의 빈틈도 커진다.
사실 그래서 안경 끼고 있는 사람들 안경알 빠졌을 때 쉽게 끼우는 방법이 요 방법을 응용하면 돼요. 빠진 안경알을 저기 냉동실에 잠깐 넣어놓고 그 알 빠진 부분에 안경테를 따뜻한 물에 살짝 불리고 나서 가져와서 딱 넣으면 싹 들어가. 되게 쉽게. 그리고 온도를 다시 열평형으로 맞추면 원래 크기로 딱 돌아와서 꽉 끼어요. 그 옛날 물통 있잖아, 술통. 그 나무로 된 거, 그 해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꼭 나오는 그 통. 그 보면 나무통을 요 쇠테두리로 이렇게 붙여 감아놨잖아. 네. 그게 어떻게 안 새고 그렇게 꽉 끼어 있느냐? 원래 필요한 크기보다 작은 쇠 링을 만들어서 뜨겁게 달궈서 크기를 늘린 상태로 나무통에 끼우는 거예요. 식으면서 그치? 식으면서 얘가 어떻게? 쪼이면서 꽉 붙이는 거야, 나무통을. 그 옛날 마차 바퀴에 테두리 끼우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원래 내가 필요한 것보다 살짝 작게 만든 뒤에 가열해서 늘려놓고 망치로 두들겨서 끼워놓고 식으면 꽉 끼겠지. 그렇게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우리 교재 한 바닥 더 넘어가 보면 이 열팽창과 관련된 그림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철로, 뭐 우리 학원 바로 뒤에도 기차역이 있으니까 여기 백스코 여기 있잖아. 여름철과 겨울철 중에 언제 더 시끄럽냐? 기차 지나가는 소리는. 열을 겨울이죠. 철로 빈틈을 생각해 봐봐. 여름에 부틀락 말랑하게 띄워놨기 때문에 겨울 되면 빈틈이 커져요. 그리고 요게 어디에 있냐면 저기 광안대교에도 있어요. 요 다리 같은 거에 요렇게 돼 있어. 중간에 보면. 요게 여름이 되면 요렇게 되고 겨울이 되면 요렇게 돼. 다리가요. 다리 이음매가. 갑자기 너무 추워서 그렇게까지는 안 변하죠. 그리고 저기 맨 밑에 그림을 봐봐. 이거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뒤쪽에 가보면 볼 수 있어요. 아파트에 도시가스 파이프 올라가는 경로에 보면 몇 층에 한 번씩 저렇게 디귿자로 가스관을 꺾어놨습니다. 한 5, 6층에 하나씩 맨 밑에. 이게 아파트는 뒤에 있다고요? 부엌 쪽 그 보면은 건물마다 저 관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밖에 보이게. 저걸 왜 저렇게 디귿자로 꺾어놨냐면 요 디귿자로 꺾여 있잖아. 지금. 이게 여름이 돼서 좀 늘어나잖아요. 파이프도. 그러면 모양이 살짝 요렇게 됩니다. 여름에는. 그럼 겨울철에는? 네. 약간 이렇게 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요 약간의 변화, 진짜 1cm도 안 되는 저 길이 변화가 저 장치를 설치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기 뭐 아이파크나 제니스처럼 100m짜리면 몇십 cm밖에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럼 파이프가 몇 cm 차이가 나면 빠져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도 이걸 더 많이 쓴다? 사막의 석류관. 더 열이 많이. 그치. 낮에는 훨씬 더 뜨거워지고 밤에는 훨씬 차가워지니까 석류관을 이렇게 온 모양으로 꺾어놔요. 그래야지 안 터지는.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이메탈입니다. 거기 그림 있죠? 자. 자, 영어 교실 바이메탈. 그 원래 라틴어 근 다이에서 온 거예요. 바이는. 라틴어의 다이에서 온 거고 라틴어의 다이라는 말은 숫자 2를 뜻합니다. 두 장의 금속. 네, 두 장이 금속인 거예요.
그럼 이 바이가 들어가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전거. 바이시클. 그 시클, 사이클이 원래는 서클에서 온 단어잖아. 바이서클. 바이시클. 자전거. 바퀴 2개. 바퀴가 너무 부정상적으로. 옛날 유럽의 초반의 자전거는 이랬잖아. 그 빈폴에 있는 그 자전거. 근데 봐봐. 그래서 저기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 그 유명한 산발이 오토바이, 트라이시클. 트라이. 너희들 악기 트라이앵글. 삼각. 맞죠? 근데 또 바이가 뭐가 있을까? 그 기관총 앞에 다리 2개 바이포드. 그런 거 그다음 성소수자 중에 바이. 양성애.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아이고야. 개인적인 취향은 얘를 하나 나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럼 바이 메탈은 금속 2개인데 어떤 금속 2개? 열 팽창률의 차이가 큰 금속 2장을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요건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이 잘 늘어나는 금속이라고 생각하자고, 오른손이. 그럼 여기서 가열을 하면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손바닥을 떼지 말고 오른손만 올려보세요. 그럼 요래 되겠네. 손가락 끝마디가 떨어지지 않게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올리면 어느 쪽으로 휘어? 왼쪽으로 휘잖아. 맞지? 그래서 뜨거워서 이렇게 휘면 그 말은 뭐다? 얘를 식히면 뜨거울 때 많이 늘어나는 금속이라는 소리는 차가워지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금속이잖아. 그럼 반대로 휘겠네? 그럼 뜨거웠다 차가웠다 할 때 이 금속판이 이렇게 휘겠네?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스위치. 어디에 이 스위치가 있냐? 일단 이 교실 안에도 있죠. 저기. 내가 보고 있는 곳. 전등과 전등 사이. 화재 진압기. 화재 감지기. 정확하게 저거 열 탐지기거든. 뜨거워지면 저기에 있는 바이메탈이 휘어지면서 스위치 붙여버려요. 그러면 따르르 하면서 이제 여기서 물 쏟아지고 이제 저 밖에 화살표 빙빙빙 불 들어오고 하는 거야. 연기 감지기 따로 있어요. 이건 화재 감지, 이건 온도 감지기야. 연기 감지기는 복도 어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남자들은 잘 쓸 일 없는, 니는 아마 쓰고 있을 거 확률이 있어 보인다. 머리 길이 때문에. 네. 이거. 그게 뭐예요? 집게형 고데기. 딱 이렇게 쭉 당기면 쫙 펴지잖아. 그거 봐봐. 계속 전기에 의해서 열을 만드는 전열기구인데 계속 뜨거워지면 타버린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적당한 온도가 되면 얘가 휘어지면서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야. 그러고 식으면 다시 펴지면서 붙어서 켜지고 그 전기가 흐르는 것 때문에 열이 나서 뜨거워지면 다시 꺼버리는 거야. 그럼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뭐를 할 수 있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죠. 하다가 갑자기 꺼져요? 꺼져도 빨리 안 식잖아. 잔열이 있잖아, 잔열이. 그러다가 너무 차가워지면 알아서 붙으니까 다시. 그 일정한 온도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온도를. 이게 요즘은 이제 온수매트에서 반도체나 이런 다른 형태로 온도를 체크해서 컨트롤 하는데 옛날식 그 전기담요. 몇 도, 1, 2, 3, 4, 5, 6, 7 맞춰놓으면은 쭉 돌다가 뜨거워지면 띡 하면서 꺼지잖아. 그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 두꺼비 집에 누전 차단기 전기 많이 흐르면은 얘가 꺼버리는 거야. 휘어지면서. 토스터기 너무 빵 충분히 다 구워지면 튕기지. 이런 것들 다 온도 체크해서 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퓨즈를 써버리면 얘가 녹아서 끊어지니까 갈아야 되잖아. 근데 바이메탈을 이용해서 온도를 체크하면
재사용이 되는 그런 스위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메탈 문제 나오면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이렇게 해보면 돼요. 실제로 내가 이거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시험 칠 때 시킵니다. 여기 딱 꽂히고 오른손이 다 뜨거워지는 겁니다. 잘 늘어나는 거 오른손을 올리면 왼쪽으로 휘죠. 이걸 해보고도 틀려오는 새끼 이제 죽여야죠. 맞잖아. 됐죠? 자, 그리고 자, 고체를 했으니까 뭐도 배워야 된다? 액체도 배워야 되겠죠. 자, 한 바닥 더 넘겨보세요. 액체의 열팽창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겉보기 팽창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그 알코올 온도계 있죠. 체온계로도 옛날 체온계로 많이 쓴 그 온도계. 그 알코올 온도계 구부, 그러니까 그 알코올이 들어있는 밑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금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줄었다가 올라갑니다. 온도계를 이렇게 따뜻하게 데핀다고 이렇게 딱 잡아주면 눈금이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그게 이거야. 겉보기 팽창. 액체의 부피는 그 부피를 측정하는 용기에 담아서 측정하죠. 밖에서 열을 가하면 용기부터 열을 받아요? 액체부터 열을 받아요? 용기가 열 받으면 팽창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온도계 몸체가 더 팽창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에 액체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인다? 일순간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열을 전달을 받은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보다는 액체가 팽창을 훨씬 잘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눈금이를 따라잡아서 이제 쭉쭉쭉 늘어가겠지. 하지만 실제 팽창보다 적게 측정된다가 겉보기 팽창이에요. 겉보기 팽창이란 액체의 열 팽창은 실제보다 적게 측정이 됩니다. 뭐다? 그 담고 있는 용기가 팽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리고 액체 역시 팽창되는 게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늘어난 정도도 물질마다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물의 육각수입니다. 보통 육각수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0도씨에서 4도씨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모든 물질에서 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온도계를 만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물의 부피는요. 물의 부피는
4도씨일 때가 제일 낮아요. 그래프가 조금 옆으로 갔네. 4도씨 언저리의 부피가 제일 낮습니다. 즉 4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열 팽창이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물질이라면 4도에서 0도까지는 부피가 계속 줄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물의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부피가 늘어나요. 왜? 왜냐면 실제로 0도 이하에서는 부피가 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이야.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지구나. 커지죠. 오직 지구에서 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고체의 부피가 액체보다 큽니다. 물만 그래요. 겨울왕국에 엘사가 가출했을 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집을 스스로 짓죠. 바닥이 모양. 네. 바닥 모양이 기둥도 앞 벽면도 육각형이었어요. 그게 왜 눈의 결정 형태를 묘사한 거예요. 과학적인 거야. 그 애니메이션 그 장면도. 눈의 결정 모양은 육각형. 왜냐면 실제로 물이 얼면 물 분자들이 육각형 구조, 우리가 허니컴, 벌집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육각형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이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고 이 빈 공간 때문에 사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납니다. 즉 부피가 커져요. 10% 정도. 다른 물질들은 고체가 되면서 더 입자 간격이 줄어들고 부피가 주는데 물만 이렇다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얼 때 어디부터 온다? 바닥부터 얼죠. 물은 위에부터 표면을 얼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얼초 때문에 내가 훔쳐먹은 거 아닌가 오해를 받은 적이 많은데 얼려먹는 초콜릿. 그 틀에다가 초콜릿 이렇게 쭉 짜놓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뭐 딱딱하게 굳어서 먹는 그 초콜릿 있잖아. 네. 열심히 짜서 꽉 채웠어. 오히려 막 수북하게 올라올 만큼 잘 쌓아서 채웠어. 얼리면 가운데가 쑥 들어가지. 마치 누가 숟가락으로 긁어 퍼먹은 것처럼. 왜 그렇다? 다른 물질들은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줄잖아. 얼초도 일반적으로 줄죠. 그 대신에 음료수나 같은 물들은 얼리면 부피가 커지면서 터지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 육각형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온도가 여기야. 그러니까 평균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4도에서 0도로 가는 동안. 그리고 사실 이것 덕분에 우리는 한겨울철에 요즘 같은 시즌에 겨울방학 때 부산은 안 되지만 저기 경기도 강원도 이쪽 사람들은 얼음 낚시라는 것을 즐기죠. 위에가 얼고 밑에는 그대로 물이 남아있으니까 강바닥엔 4도씨의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수온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물도 일반적인 다른 물질처럼 고체의 밀도가 더 커졌다면 고체의 부피가 더 작아졌다면 물고기들은 새로운 진화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겨울마다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겨울에 다른 양서류처럼 땅 파고 들어가서 겨울잠을 잘 수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강에 얼음 낚시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빗자루랑 쓰레받기 아니면 망치랑 얼음 깰 도구를 들고 개울가로 나가야 되죠. 왜? 밑에서부터 얼음이 차올라오면 거기는 어시장이죠, 지금. 물고기들이 얼음 위에 쫙 깔려 있을 거 아니야. 바닥부터 얼음이 차올라온다고 생각.
맞아, 맞아. 맞지? 네. 근데 지금은 이 현상 덕분에 위에 얼음이 끼고 밑에 흐르는 물이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잖아. 우리 썰매도 탈 수 있고 그런 거. 알겠어요? 요런 것들이 액체의 열팽창이고 왜 곧 기체는 안 배웠다? 샤를 법칙이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